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나요? 대출 규제, 청약제도 재산세까지. 그런데 외국인은 어떨까요? 신고 하나면 주택과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토지는 아예 소유 불가능하고 주택도 사용권만 얻을 뿐입니다. 건강보험은 어떨까요? 한국인은 평생 보험료를 내지만 단기 체류자가 몇 개월 보험료만 내고 고액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형평성이 맞는 걸까요? 대학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급증하며 입학 기준과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국적을 바꾸지 않고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구조와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자와 관련해 자주 논란이 되는 5가지 제도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제도는 외국인에게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신고 절차만 거치면 주택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고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투자 목적이든 장기 보유 목적이든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그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상호주의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은 토지 국유제 국가입니다.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거용 토지는 70년, 상업용은 40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더 까다롭습니다.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자가 거주 목적으로만 한 채 구매가 가능합니다. 투자나 임대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뒀지만 상대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는 의무는 아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상대국의 제도를 반영한 규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호주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 시 승인 절차를 강화했고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2021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규제 수단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거 불안정,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소유자 문제는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현재 한국 부동산 정책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 보장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입 대상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단기간만 보험료를 내고도 고액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은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이 매우 낮습니다. 몇 개월간 보험료를 내고 고액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중 일부는 가입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납부액 대비 급여비 지출이 내국인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전체 외국인 가입자 중 비중이 높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 가입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제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19년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기준을 강화해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고액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보험료 부과 체계도 조정해 소득이 낮더라도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돕는 구조입니다. 외국인도 이 제도에 포함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가입 후 고액 진료만 받고 떠나는 구조가 반복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립니다. 공정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건강보험 제도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 제도는 다양한 체류 자격을 제공합니다. 유학, 취업, 결혼, 투자, 동포 등 목적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 기간도 차등 적용됩니다. 단기 방문부터 장기 체류, 나아가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제도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 졸업 후 취업 비자로 전환하거나 가족 동반 비자를 통해 장기 거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는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합법이지만 사실상 정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주권 제도도 쟁점입니다. 한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액 투자자, 우수 인재, 장기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중국 국적자 중에는 부동산이나 국채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소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다양하며 일정 기간 유지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외국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체류 자격 심사의 엄격성도 논란입니다. 일부 비자는 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쉽게 발급되며 갱신 절차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장기 체류 의도가 있음에도 단기 비자를 반복 갱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법 체류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는 체류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체류 제도는 국가의 개방성과 통제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개방적이면 관리가 어렵고 지나치게 폐쇄적이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비자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 체류와 정주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엄격한 관리, 그리고 사회 통합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최근 한국 대학가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중 중국 국적 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학들은 국제화 지표를 높이고 등록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정부도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 교육 산업을 육성하려 합니다. 문제는 입학 기준과 학사 관리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내국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 학업 성취도, 서류 심사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교육 환경과 학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사 관리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출석 관리, 과제 평가, 시험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위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높아 관리 부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압박 사이에서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유학생 증가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도 논의됩니다. 일부 학과는 유학생 비율이 내국인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는 수업 방식, 언어 사용, 학생 간 교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문화 환경에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국제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유학생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며 언어 교육과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국제화의 목표입니다. 한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영주권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참정권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많다 보니 이들의 투표 성향이 지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찬성 측은 장기 거주 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므로 지방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국적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지역 사회 기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 측은 국적 없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선거는 국가의 주권 행사이며 국민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본국의 이익을 위해 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 유권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영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정권 부여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주 기간을 늘리거나 언어 능력이나 사회 통합 정도를 평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방성과 통합을 지향하되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자와 관련해 자주 논란이 되는 5가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비자와 체류, 대학교육, 그리고 참정권까지.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는가입니다. 개방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려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개방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호구국가가 아닙니다. 자국민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펼쳐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국인 특혜를 주는 정책들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 최강 대국인 고구려 발해 거란족의 요 나라를 막아낸 고려까지 중국한테 알아서 사대주의를 했던 암흑기인 조선시대를 제외하고 고구려 이전에도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고 쳐들어오면 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던 민족 아닙니까?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고구리 천하의 중심 중국이라는 의미이다. 즉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중국은 진화라고 불려야 된다라고 말이죠. 또한 신채호 선생께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선에 부처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를 위한 조선이 되고 조선에 예수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한 조선이 된다라고 말이죠.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면서 정치인들이 이민청이다 뭐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외국인들을 받더라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사람들이면 몰라도
아무나 받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시면 거부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역사와 전통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만주족의 청나라만 해도 중국 대륙을 한때 지배했었지만 결국엔 청이 망하면서 동화가 돼버렸죠. 현재 중국 내에 있는 만주족 중에서 그들의 언어인 만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